제네바의 밤은 깊고 고요했다. 레만 호수 위로 차가운 달빛이 쏟아져 내렸지만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펜트하우스의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안에서 한 여성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하나린, 국제금융계에서 그림자 사냥꾼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과 날카로운 지성을 드러냈다. 방금 전 그녀는 유럽의 유서 깊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상대편 이사회의 절망적인 탄식과 분노 섞인 고함 소리에도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냉철한 논리와 치밀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꿰뚫는 그녀의 전략 앞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기업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린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미니멀리즘 스타일로 꾸며진 거실을 가로질렀다. 벽에 걸린 유일한 장식품인 거대한 세계 지도에는 수십 개의 붉은 핀이 박혀 있었다. 그녀가 무너뜨린 기업들의 무덤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리모컨을 눌러 벽걸이 TV를 켰다.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화면에는 익숙한 언어와 함께 서울의 번화한 야경이 비치고 있었다. 뉴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태아그룹이 오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의 공격적인 리더십 아래 태아그룹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가득 김태준 회장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여유로운 손짓.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기업가의 표상이었지만 아린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 혐오스러운 위선자의 모습으로 비쳤다. 순간 아린의 호흡이 가빠졌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며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 위로 떨어졌다. 핏방울처럼 번져가는 얼룩을 보는 순간 그녀의 의식은 18년 전 그날 밤의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제네바의 빗소리가 그날 밤 저택의 창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던 폭우 소리와 겹쳐졌다.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악몽의 현장으로 변했다. 18년 전 대한민국 재계서열 최상위권에 속한 태아그룹의 본가. 5살 소녀 김민서의 세상은 그날 밤 산산조각났다.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 민서는 작은 발로 부모님의 침실로 달려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 아래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언제나 자신을 향해 따뜻하게 웃어주던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막아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늘 민서에게 다정하게 초콜릿을 건네주던 작은 아버지가 서 있었다. 김태준.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탐욕과 광기로 얼룩진 섬뜩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차가운 금속성 물체는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와 섞여 불길한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민서를 발견하고 절박하게 소리쳤다. 민서야, 도망쳐, 어서. 그것이 민서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김태준의 눈이 문틈의 작은 소녀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굶주린 늑대의 그것과 같았다. 저 아이까지 처리해. 그의 나직한 명령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어린 소녀는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굴러내려와 비에 젖은 정원으로. 맨발에 밟히는 차가운 흙과 날카로운 자갈의 감촉보다 등 뒤에서 자신을 쫓는 죽음의 그림자가 더 끔찍했다. 저택의 높은 담장 아래
개가 드나들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구멍이 보였다. 민서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철조망에 살이 찢기는 고통도 느낄 새가 없었다. 담장 밖은 바로 깊은 산으로 이어지는 숲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숲은 어린 아이에게는 살아있는 괴물과도 같았다. 하지만 뒤쫓아오는 남자들과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는 민서가 숲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더 필사적으로 파고들게 만들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뾰족한 돌부리에 넘어지며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폐는 터질 듯했고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 5살의 어린 나이에도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쫓아오던 소리가 희미해지고 빗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채울 때쯤 민서는 거대한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정신을 잃었다. 다시 현재 제네바의 펜트하우스. 하나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녀의 온몸을 올감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동자에서는 더 이상 혼란이나 공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TV 화면 속에서 여전히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김태준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가족, 이름, 행복했던 유년 시절. 그리고 그 피 묻은 돈으로 부와 명예를 쌓아 올렸다. 이제 그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시간이 되었다. 아니, 되돌려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고통과 절망을 몇백, 몇천 배로 되갚아 주어야 했다. 아리는 휴대폰을 들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리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그리고 서울행 편도 티켓을 준비해줘. 가장 빠른 걸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창밖으로 보이는 제네바의 화려한 야경을 향해 나직이 덧붙였다. 18년간의 긴 사냥이 끝났어.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길고도 처절한 싸움의 서막이 바로 그 순간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숲으로 도망쳤던 5살의 김민서는 죽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복수의 화신 하나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인파로 붐볐다. 18년 만에 고국의 땅을 밟은 하나리는 그 어떤 감흥도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세련된 선글라스와 무심한 표정이라는 가면 뒤에 가려져 있었다. 화려한 귀환이 아니었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잠행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마중 나온 검은 세단을 지나쳐 평범한 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기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서울에서의 거점으로 삼은 곳은 화려한 강남이 아닌 복잡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평범한 오피스텔이었다. 최신식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수많은 직장인과 1인 가구가 오가는 곳이라 그 누구의 시선도 끌지 않는 최적의 장소였다. 내부는 그녀가 머물던 제네바의 펜트하우스처럼 미니멀했지만 훨씬 더 차갑고 기능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짐을 풀자마자 평범한 가구처럼 위장된 케이스에서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을 꺼내 설치하기 시작했다. 한아린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조작된 허상이었다. 캐나다의 중상위권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사라진 작은 금융 컨설팅 회사 몇 군데에서 경력을 쌓은 똑똑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인물. 그녀의 신상 정보는 그 어떤 정보기관이 파헤쳐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이 새로운 신분을 공들여 구축해왔다.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갈 차례였다. 그녀의 목표는 태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태아캐피탈이었다.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과 투자 정보가 모이는 곳. 그녀는 그곳에 신입 데이터 분석가 자리에 지원했다. 수십 명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력서는 눈에 띄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통보와 함께 면접 일정을 받았다. 복수의 첫 관문이 열린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태아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아그룹의 총수 김태준 회장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방금 보고를 마친 재무담당 임원을 싸늘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다. 임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유럽 시장 매출이 예측치의 3% 미달했다. 이 말인가? 김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형이 그의 발 아래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박전무, 3%라는 숫자가 자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현지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박전무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김태준은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변수? 태아의 사전에 변수란 없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실패일 뿐이고 실패한 자는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파충류처럼 차갑고 무감정했다. 그는 박전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오늘부로 자네는 보직 해임이야. 짐 싸서 나가. 박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수십 년간 그룹에 헌신한 결과가 이것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김태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분노는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김태준이 태아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방식이었다. 철저한 능력주의를 가장한 잔혹한 공포정치. 그는 그렇게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제국의 정점에서 외로운 폭군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면접 당일 한아린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으로 태아 캐피탈 건물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사회초년생 특유의 긴장감과 의욕이 적절히 섞여 있었다. 면접관으로 들어온 인사팀장과 실무부서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아린은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80%만 드러냈다. 너무 뛰어나면 경계심을 사고 너무 부족하면 기회를 얻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준비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안정적인 성장보다는 역동적인 도전 속에서 배우고 기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태아그룹의 금융심장부에서 제 열정과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지함은 면접관들에게 꽤 인상 깊게 다가갔다. 면접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온 아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태아 캐피탈이 입주한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저 차가운 유리병 너머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수가 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는 다시 무심한 표정의 가면을 쓰고 복잡한 도시의 인파 속으로 스며들었다. 며칠 후 그녀의 오피스텔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태아 캐피탈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아리는 모니터에 뜬 글자를 말없이 응시했다. 기쁨도 흥분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만이 심장을 채웠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저 멀리 보이는 태아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견고해 보이는 저 성체에도 분명 약점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약점을 찾아내 무너뜨릴 것이다.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쓴 채 그녀는 이제 적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18년 전 숲으로 쫓겨났던 연약한 소녀는 이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돌아왔다. 김태준이 공포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부터 조용히 균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거대한 폭풍의 눈은 고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아 캐피탈 데이터 분석팀의 신입사원 한아리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가장 늦게 퇴근했지만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동료들이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눌 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모니터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업무는 대부분 방대한 양의 과거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류하는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지루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아린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이었다. 그녀는 선배들이 귀찮다는 듯 던져주는 자료들을 불평 한마디 없이 처리했다. 그녀의 성실함과 과묵함은 조용하고 일 잘하는 신입이라는 평판을 가져다 주었다. 상사들은 그녀의 업무 능력에 만족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가 쓴 무관심이라는 가면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 누구도 그녀가 매일 밤 사무실에 남아 태아그룹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라는 바닷속을 유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자료 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비리가 아닌 미세한 균열을 찾고 있었다. 거대한 범죄는 그만큼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소한 탐욕들이 모여 만들어낸 작은 얼룩들은 종종 방치되곤 한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몇 주 만에 그 첫 번째 목표물을 포착했다. 태하건설의 자회사가 진행 중인 강원도 물류센터 개발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비용 처리 내역에서였다. 해진 실업이라는 이름의 작은 자재업체. 그곳으로 지급되는 수많은 거래 명세서에는 이상한 패턴이 있었다. 모든 비용이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승인되었고 금액은 항상 감사팀의 감시망을 아슬아슬하게 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미세하게 부풀려져 있었다. 수백 건의 거래를 모두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개별 건으로는 누구의 의심도 사지 않을 만큼 교묘했다. 아리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김태준의 먼 친척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형적인 족벌 경영의 폐해였다. 아리는 이것을 첫 번째 시험대로 삼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김태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이 생각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태아그룹의 보안 시스템과 대응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직접 언론사에 제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어느 금요일 밤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정막만이 감돌았다. 아리는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계단을 통해 서버 관리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낮은 수준의 보안카드를 가진 그녀가 접근할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 그녀는 서버실 근처의 청소도구함에서 미리 숨겨두었던 소형 무선 라우터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서버실 환풍구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했다. 회사 내부 와이파이망에 직접 접속하지 않기 위한 예비 조치였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개인 노트북을 켰다. 그녀가 직접 코딩한 다중 프록시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화면에는 수십 개의 가상 IP 주소가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접속 경로는 서울에서 시작해 토론토, 베를린, 싱가포르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동유럽의 한 작은 국가에 위치한 서버로 위장되었다. 이제 그녀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해진 실업에 부풀려진 거래 명세서 몇 개를 익명의 주식 투자 분석 포럼에 올렸다. 태아그룹 자회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 분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였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날것으로 올리지 않았다. 대신 재무제표에 대한 심층 분석인 것처럼 위장하여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도록 교묘하게 정보를 배치했다. 마치 아마추어 투자자가 우연히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도록 월요일 아침 태아 캐피탈 사무실은 조용한 흥분으로 술렁였다. 주말 사이에 한 인터넷 경제 매체가 그 포럼에 게시물을 인용해 짧은 의혹 기사를 냈기 때문이었다. 태아건설, 유령 하청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태아그룹의 주가를 소폭 하락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 누가 이런 대담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 수군거렸다. 아리는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놀란 표정을 연기했다. 그날 오후 태아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김태준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다. 그는 보안총괄 책임자인 박기영 이사를 앞에 세워두고 신문지를 집어 던졌다. 이게 대체 무슨 짓거리야. 고작 이런 찌라시 기사 하나 때문에 그룹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알아. 금전적인 손실은 미미했다. 하지만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흠집이 났다는 사실 자체를 그는 용납할 수 없었다. 박 이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즉시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작정하고 흔적을 지워서 김태준은 그의 말을 잘랐다. 핑계는 집어치워. 이건 내부 소행이 분명해. 회사에 불만을 품은 쥐새끼가 있다는 뜻이다. 당장 그 쥐새끼를 찾아내. 찾아서 내 앞에 끌고 와. 내 손으로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니. 하지만 그의 분노는 거기까지였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닌 귀찮은 해충박멸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아리는 자신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태아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거대한 호수에는 분명한 파문이 일었다. 김태준은 예상대로 오만하게 반응했다. 그는 이 공격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의 서막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수는 성공이었다. 아리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적의 방어 체계와 성향을 파악했다. 이제 두 번째 수를 둘 차례였다. 더 깊고 더 아픈 곳을 향해서 첫 번째 공격의 파문이 가라앉자 태아그룹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김태준의 명령에 따라 보안팀은 대대적인 내부 감사를 벌였지만
유령 같은 침입자의 흔적을 찾는데 실패했다. 그들은 결국 회사에 불만을 품은 퇴사자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몇몇 무고한 직원들을 본보기로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팀의 무능함과 허술한 대응 방식을 통해 태아그룹의 내부 시스템이 겉보기와는 달리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했다. 이제 단순한 외부 충격을 넘어 거대한 성의 기둥을 하나씩 빼내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계획을 실행할 때였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김태준의 수족이자 18년 전 그날 밤 자신을 숲으로 몰아넣었던 사냥개들의 우두머리 보안 총괄 책임자 박기영 이사였다. 아리는 태아 캐피탈의 데이터 분석가라는 자신의 위치를 10분 활용했다. 그녀는 그룹 전체의 재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박기영의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파헤쳤다. 그의 공식적인 재산, 세금 납부 내역, 법인카드 사용 기록 등. 표면적으로 박기영은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리는 알고 있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고 어둠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보안팀의 예산 항목에서 단서를 찾았다. 보안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막대한 비용. 그중 상당 부분이 시큐어 솔루션이라는 단 하나의 업체에 집중적으로 지급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정상 거래였지만 아린의 직감은 그 이면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숨어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시큐어 솔루션의 등기부등본부터 관련자들의 SNS 계정까지 샅샅이 추적했다. 마침내 그녀는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시큐어 솔루션의 대표는 박기영의 아내, 그 동생의 남편, 즉 그의 동서였다.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박기영은 수년간 보안 예산을 빼돌려 동서의 사업 실패를 메워주고 있었던 것이다. 금액은 김태준의 재산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했지만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경비견이 실은 뒤에서 좀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리는 이 사실을 즉시 터뜨리지 않았다. 박기영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 간단한 일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를 이용해 김태준의 내부 신뢰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다. 박기영의 비리를 덮어두는 대신 김태준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최만식 부회장에게 의심의 화살이 향하도록 만들 계획이었다. 초의 부회장은 김태준에게 아첨하며 그의 권력에 기생하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였다. 아리는 다시 한번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간의 자금 거래 내역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최종 목적지가 최만식 부회장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맨 제도의 한 은행 계좌인 것처럼 정교하게 위조했다. 모든 증거는 최 부회장이 경쟁사의 태아그룹의 내부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다는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기영 이사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으로 발신자 불명의 암호화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다. 왕좌의 가장 가까운 곳을 보라. 시 부회장, 케이맨 제도, 그리고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파일에는 아린이 조작한 자금 거래 내역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메시지는 확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되었다. 박기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악의적인 이간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직업적 의심은 잠자는 포식자처럼 즉시 깨어났다. 최 부회장은 평소에도 그를 무시하며
김태준 회장의 총애를 독차지하려 애쓰던 인물이었다. 그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부하 몇 명에게 비밀리에 최 부회장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출입국 기록, 통신 내역, 그리고 그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며칠 후 태아그룹의 최고 임원 회의실. 김태준이 주재하는 회의 내내 박기영과 최만식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박기영은 날카로운 눈으로 최 부회장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했고, 최 부회장은 그런 박기영의 시선을 느끼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눈치 빠른 김태준이 이 미묘한 기류를 놓칠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두 팔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심기가 불편해졌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아리는 컴퓨터 모니터에 태아그룹의 조직도를 띄웠다. 그녀는 김태준 회장의 사진 아래에 있는 박기영 이사와 최만식 부회장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하여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의심의 선을 그었다. 그녀가 만든 거짓의 거미줄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는 충신들은 폭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다. 아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한아린이 던져놓은 불신의 씨앗은 김태준의 왕국에서 맹독성 덩굴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박기영 이사는 최만식 부회장의 뒤를 캐는데 혈안이 되었고, 최 부회장은 박 이사의 월권 행위를 김 회장에게 고발하며 그를 쳐낼 기회만 엿보았다. 김태준의 두뇌와 오른팔, 왼팔이 되어야 할 핵심 측근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동안 그룹 전체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미세한 마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리는 이 혼란을 자신의 다음 공격을 위한 최적의 연막으로 활용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태아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과 김태준의 가장 큰 야망이 걸린 프로젝트로 향했다. 그것은 바로 독일의 혁신적인 바이오테크 기업 베리디안 다이내믹스 인수합병 건이었다. 이 거래가 성사된다면 태아는 기존의 반도체와 중공업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유망 산업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김태준은 이 인수에 자신의 모든 명예를 걸고 있었다. 태아 캐피탈은 인수 실사팀의 일원으로서 베리디안의 모든 내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아리는 자원에서 방대한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 업무를 맡았다. 동료들은 기피하는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적의 무기고에 들어갈 수 있는 황금 열쇠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와 실험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거래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 스모킹건을 찾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베리디안의 주력 신약인 VD27의 이상 임상시험 데이터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심장 부작용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베리디안의 연구진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데이터의 노이즈 정도로 치부하며 최종 보고서에서는 교묘하게 축소하거나 누락했다. 태아의 실사팀 역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 이것은 태아그룹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안겨줄 시한폭탄이었다. 아리는 이 정보를 세상에 폭로할 생각이 없었다. 그랬다간 태아가 발빠르게 거래를 중단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김태준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실패의 쓴잔을 마시기를 원했다. 그녀는 베리디안 인수를 두고 태아와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스위스의 거대 제약사 노바티스 파마를 다음 행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녀는 다크웹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정보 브로커에게 접촉했다. 그녀는 자신의 유럽 계좌에서 빼낸 비트코인으로 브로커에게 수고비를 지불하고 VD57의 부작용 데이터를 노바티스 파마의
M&A 전략팀장에게 전달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정보는 베리디안의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되었다. 이제 공은 태아의 경쟁자에게 넘어갔다. 아리는 불을 붙였고 이제 그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결과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이었다. 정보를 입수한 노바티스 파마는 즉각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태아를 공격하는 대신 더 교활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들은 유럽의약품 규제 당국에 VD27의 안전성에 대한 익명의 우려를 제기했다. 규제 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하자 베리디안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의 인수 발표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뉴스는 전 세계 경제 채널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태아그룹은 패닉에 빠졌다. 수십억 달러를 베팅한 기업의 핵심 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인수팀은 충격에 휩싸였다. 김태준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하고 인수를 강행하려 했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결국 추락한 기업 가치와 잠재적인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한 태아그룹 이사회는 인수 포기를 선언했다. 바로 그 다음 날 노바티스 파마는 폭락한 베리디안을 기존 인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태준은 자신의 필생의 역작을 눈앞에서 경쟁자에게 빼앗긴 셈이었다. 태아그룹은 수백억 원의 계약금을 날렸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실패한 인수자라는 조롱 섞인 오명을 뒤집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실패가 아니었다. 김태준의 자존심과 리더십에 가해진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날 밤 태아그룹 회장실의 모든 집기는 김태준의 분노에 의해 박살이 났다. 그는 더 이상 이 정체불명의 적을 단순한 쥐새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것은 태아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국제금융시장의 룰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고도로 전문적인 세력의 공격이었다. 내부의 배신과 외부의 공격이 동시에 자신을 조여오고 있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분노가 가라앉자 그의 눈에는 차가운 사리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보안팀을 믿지 않았다. 그는 서재의 비밀 금고에서 암호화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이나 기업 간의 더러운 전쟁터에서 암약하는 민간 군사 기업, 법과 윤리의 경계선에서 움직이는 해결사 집단.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유능하기로 소문난 케르베로스 솔루션의 아시아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태하의 김태준이다. 내 왕국에 숨어든 유령을 사냥해야겠다.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대가는 원하는 대로 지불하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은 긍정의 의미였다. 조용한 폭풍은 끝났다. 이제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김태준이 고용한 사냥개, 케르베로스 솔루션의 팀원들은 그림자처럼 태아그룹에 스며들었다. 그들은 박기영의 보안팀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평범한 직원처럼 위장한 채 건물의 모든 통신과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리더는 알파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전직 특수부대 정보분석관 출신의 남자였다. 그의 차가운 눈은 아주 작은 변칙성도 놓치지 않았다. 하나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라면 쉽게 우회할 수 있었던 내부 네트워크의 방화벽이 몇 겹의 최신 암호화 시스템으로 강화되었다. 사내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는 고성능 모델로 교체되었고 직원들의 출입 기록과 PC 사용 패턴은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에 전송되어 분석되었다. 공기의 흐름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아마추어들의 놀이터는 끝났다. 이제 프로들의 전쟁터가 되었다.
아리는 모든 공격적인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그녀는 이제 막 사냥터에 도착한 최상위 포식자의 존재를 본능적으로 느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를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썼다. 주어진 업무만 정확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파일 접근이나 인터넷 검색은 일절 하지 않았다. 그녀의 디지털 발자국은 완벽하게 깨끗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은 점점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알파가 직접 그녀의 팀을 방문했다.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컨설팅이라는 명목이었다. 그는 팀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가벼운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눈은 각 개인의 책상, 컴퓨터 화면, 그리고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샅샅이 훑고 있었다. 아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손에 든 차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한아린 씨,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왔군요. 그런데 회사 시스템에 적응하는 속도가 아주 놀랍습니다.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칭찬을 가장한 날카로운 탐색이었다. 아린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리숙하고 수줍은 미소만이 떠올랐다.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평범하고 의욕 없는 신입처럼 보이도록 연기했다. 알파는 몇 초간 그녀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사람에게로 향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숨막히는 감시망 속에서 아리는 무력감을 느꼈다. 외부에서 적을 공격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다. 단 한 방에 김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하지만 그런 것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주말, 아리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차를 몰아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인 평창동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5살 때까지 살았던 행복과 비극이 공존하는 옛집이 있었다. 이제는 김태준 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저택에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언덕 위에 작은 공원에서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에 지붕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정원의 늙은 감나무는 18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익숙한 풍경이 뇌의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기억의 스위치를 눌렀다. 끔찍했던 그날 밤, 비명과 총성이 울리기 직전에 고요했던 시간. 걱정스러운 얼굴의 아버지가 그녀의 작은 손을 잡고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던 기억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아버지는 우리 민서, 아빠랑 비밀 놀이할까? 라고 속삭였다. 그는 거대한 책장 하나를 옆으로 밀었다. 그러자 그 뒤로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육중한 금고문이 나타났다. 아버지는 쪼그려 앉아 그녀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여기는 우리 가족의 보물 상자야. 아빠하고 민서만 아는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약속할 수 있지? 어린 민서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동안 끔찍한 트라우마에 짓눌려 단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던 기억이었다. 아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함께 강렬한 확신이 온몸을 전율시켰다. 바로 저기다. 김태준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김태준의 횡령과 배임 증거, 어쩌면 그날 밤의 진실을 담은 무언가가
바로 저 금고 안에 잠들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녀의 복수가 안개 속을 헤매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목표가 생긴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저 저택은 이제 케르베로스 솔루션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철옹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정면으로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녀는 18년간 숲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포식자의 눈을 피해 먹이를 낚아채는 법,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을.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둑질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철옹성 같은 평창동 저택을 눈앞에 둔 하나리는 자신의 계획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음을 깨달았다. 케르베로스 솔루션이 설치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은 외부에서 뚫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위성 사진과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내부의 감시망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내부 조력자가 김태준의 감시를 피해 움직일 수 있는 눈과 귀가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든 것이 변해버린 지금, 과연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다시 태아그룹의 과거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김태준이 그룹을 장악한 직후 의심스러울 정도로 많은 수의 고위 임원과 직원들이 해고되거나 명예퇴직 형식으로 쫓겨났다. 대부분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 아리는 그들의 명단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고 김태준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만한 인물을 찾아 나섰다.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다. 이민식. 할아버지 시절부터 3대에 걸쳐 40년 넘게 회장 일가의 저택을 관리해 온 집사장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은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아리는 그가 강제로 쫓겨났음을 직감했다. 이민식 집사라면 저택의 모든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아린의 계획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아린은 이민식의 현재 행방을 추적했다. 그는 서울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에서 작은 고미술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 멀리서 그의 가게를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운 기품 있는 노인이었다. 아리는 신중하게 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섣불리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혹은 겁을 먹은 그가 자신을 신고할 수도 있었다. 어느 평일 오후 아리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하고 그의 가게에 들어섰다. 가게 안은 오래된 나무와 묵향이 뒤섞인 아늑한 냄새로 가득했다. 이민식은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낡은 서책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서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리는 가게 안의 고가구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척하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옛날 물건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이민식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지요. 세월이 곧 역사니까요. 아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특히 평창동의 오래된 저택에 있던 가구들은 장인들의 솜씨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평창동이라는 말에 이민식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서재에 있던 자개장의 나비 문양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왼쪽 날개 끝에 작은 흠집이 있었는데 그걸 행운의 상징이라고 부르셨죠. 순간 이민식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자개장의 흠집. 그것은 오직 가족과 자신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모셨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아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그녀의 깊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기억하는 어린 아가씨의 모습과 겹쳐졌다. 아가씨, 혹시...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아린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민식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그는 반가움보다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럴 수가, 살아계셨군요. 하지만 여긴 어쩐 일로, 지금 회장님이 아시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18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아린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도와주세요, 집사님.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이민식은 한참을 망설였다. 김태준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아가씨, 자신이 목숨처럼 모셨던 주인의 유일한 핏줄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아린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늙은 눈에 뜨거운 결의가 차올랐다. 그날 밤 가게에 불이 꺼지고 셔터가 내려진 후 두 사람은 가게 안쪽에 작은 방에 마주 앉았다. 이민식은 먼지 쌓인 나무 상자에서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평창동 저택의 최초 설계도면이었다. 그는 설계도를 테이블 위에 펼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아가씨, 이 저택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30년 전 증축공사 때 폐쇄된 옛날 하인들이 쓰던 길이지요. 설계도에 따르면 그 통로는 정원의 낡은 우물에서 시작해 저택의 와인 저장고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와인 저장고는 바로 아버지의 서재, 바로 아래층이었다. 케르베로스의 최첨단 감시 시스템도 땅속 깊은 곳에 잊힌 채 존재하는 이 길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임무에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충직한 옛 집사와 돌아온 상속녀. 예상치 못했던 두 사람의 동맹은 이제 철옹성을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민식 집사가 가져온 저택의 설계도는 한아린의 복수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주었다. 두 사람은 고미술점의 작은 뒷방에서 며칠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침투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은 타이밍에 달려 있었다.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이 집사는 옛 동료를 통해 김태준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저택에서 대규모 자선 행사를 연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밤, 케르베로스의 경비는 외부 손님들에게 집중될 것이고 저택 내부에는 필연적으로 사각지대가 생길 터였다. 작전 실행일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아린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난 18년간 숲속의 스승에게서 배운 것은 생존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 흔적을 지우는 법, 그리고 잠긴 문을 여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검은색 특수작전복과 소음이 거의 없는 등반 장비, 야간 투시경, 그리고 금고를 열기 위한 정교한 청진기와 다이얼 조작 도구를 챙겼다. 파티가 열리는 밤, 평창동 저택은 화려한 불빛과 음악소리, 그리고 고급 세단들의 행렬로 요란했다. 서울의 모든 권력자들이 김태준의 성체에 모여들었다. 바로 그 시각, 저택의 가장 어두운 뒷산 숲속에서 한아린은 나무 그림자를 타고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감각을 곤두쓴 채 경비들의 순찰 동선을 파악하고
이 CCTV의 회전 각도를 계산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오차도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이민식 집사가 알려준 낡은 우물 앞에 도착했다. 수십 년간 사용되지 않아 덩굴로 뒤덮인 우물은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로프를 이용해 차가운 어둠 속으로 조용히 하강했다. 우물 바닥에는 이끼 낀 벽돌로 막힌 비밀 통로의 입구가 있었다. 그녀는 소형 드릴을 이용해 최소한의 소음으로 벽돌 몇 개를 드러내고 좁은 통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통로 내부는 축축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다. 거미줄이 얼굴에 달라붙고 발밑에서는 쥐들이 찍찍거리며 달아났다. 보통 사람이라면 극심한 공포와 폐소공포증을 느꼈을 테지만 아리는 18년 전 숲의 어둠 속을 헤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에 비하면 이곳은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오직 서재의 금고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전진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통로의 끝에서 굳게 닫힌 낡은 철문이 나타났다. 와인 저장고로 통하는 문이었다. 이 집사가 알려준 대로 녹슨 다이얼을 몇 차례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먼지 쌓인 와인 향이 코를 찔렀다. 위층에서는 희미하게 파티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이제 적의 심장부, 호랑이의 굴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녀는 설계돼 표시된 동선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하인들이 사용하던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간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김태주는 이 공간을 자신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비처럼 그대로 보존해두고 있었다.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18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다. 아버지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그녀는 순간 숨을 멈췄다.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곧장 거대한 책장으로 다가가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비밀 장치를 작동시켰다. 둔탁한 소음과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려나며 차가운 강철 금고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었다. 그녀는 금고문에 청진기를 대고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한 채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다. 금속이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 째깍거리는 텀블러의 움직임, 위층의 음악 소리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졌다. 마침내 철컥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손때 묻은 작은 가죽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아리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김태준의 횡령 사실을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경영해서 퇴출시키려 했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태준이가 나를 협박했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 이 일기장 표지 안쪽에 마이크로 카세트 테이프를 숨겨두었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이것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다. 민서야, 부디 살아남아라. 아리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의 두꺼운 가죽 표지를 갈랐다. 그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작은 테이프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무기, 스모킹건을 마침내 손에 넣은 것이다. 그녀는 일기장과 테이프를 품에 안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저택을 빠져나와 다시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하나린이라는 가면은 이제 곧 벗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복수의 칼날을 손에 쥔 진짜 김민서가 서게 될 것이다.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이 서울의 새벽을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의 일기장과 녹음 테이프, 18년간의 어둠을 걷어낼 빛을 손에 쥔 김민서는 더 이상 한아린이라는 가면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김태준에게 가장 굴욕적이고 완벽한 패배를 안겨줄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무대는 바로 태아그룹의 모든 권력과 탐욕이 모이는 곳, 주주총회장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언론의 정보를 흘려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신 그의 왕국 안에서 그의 목을 칠 계획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태아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베리디안 인수 실패에 책임 소재를 묻는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국제소액주주연대를 대리하는 유령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태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명분은 경영실책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 추궁 및 기업 투명성 확보였다.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춘 요구였기에 김태준은 거부할 수 없었다. 김태준은 이 도전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하찮은 흠집 내기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에게 반기를 든 세력을 뿌리 뽑고 자신의 절대 권력을 다시 한번 과시할 생각에 오히려 득의양양했다. 그는 자신의 충견인 박기영 이사와 최만식 부회장에게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인물의 신원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조사망에 한아린이라는 이름은 그저 평범한 데이터 분석가일 뿐이었다. 결전의 날, 태아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 선 김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최근 그룹의 성과를 자랑스럽게 연설했다.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모든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사태를 외부 세력의 악의적인 흔들기라고 규정했다. 그의 연설의 장내는 점차 그에게 동조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마침내 주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다. 바로 그때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 통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단정하지만 평범한 오피스룩 차림에 그녀에게는 시선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김태준은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태하 캐피탈 데이터 분석팀의 한아린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녀는 단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아니, 18년 전 당신이 숲속으로 내쫓았던 김진석 회장님의 딸, 김민서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김태준 회장님, 아니, 작은 아버지. 그 순간 강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김태준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혼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저 미친 여자가 대체 무슨 소리를... 김태준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보안 요원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민서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눌렀다. 그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낡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필체로 김태준의 범죄 계획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18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님, 회사는 원래 내 것이었어. 순순히 물러나지 않으면 형의 시체를 넘어서라도 차지할 거야. 당신의 그 소중한 딸까지 포함해서 말이지. 젊은 시절 김태준의 탐욕과 사리로 가득 찬 목소리, 그 뒤에 이어진 아버지의 절망적인 외침, 모든 것이 녹음된 테이프는 김태준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김태준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광기가 들어찼다. 그는 단상에서 뛰어내려 미친 듯이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녀의 목에 팔을 두르고 품 안에서 꺼낸 작은 나이프로 그녀의 목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다들 움직이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테다.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순간 그는 마지막 인지를 붙잡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18년간 야생에서 살아남은 생존 전문가. 그녀의 눈에는 공포 대신 차가운 평정심이 깃들어 있었다. 김태준이 흥분해서 그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하는 순간 민서는 그의 팔 힘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지점을 파악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의 중심을 낮추며 그의 다리를 걸었다. 중심을 잃은 김태준의 몸이 기우는 찰나 그녀는 그의 손목 관절을 꺾어 나이프를 떨어뜨리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가억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김태준이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민서는 쓰러진 그의 위에서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바로 그때 비상벨 소리를 듣고 출동한 경찰들이 강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김태준과 그를 제압하고 서 있는 민서의 모습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포식자와 피식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다. 길고 길었던 마지막 대결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주주총회장의 아수라장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의 서막이 되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태준의 모습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김민서가 제출한 아버지의 일기장과 녹음 테이프는 그의 모든 범죄를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쌓아 올린 제국만큼이나 빠르고 극적이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김태준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그의 충신이었던 박기영 이사는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되었다. 기회주의자였던 최만식 부회장은 살아남기 위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김태준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정경유착의 커넥션을 털어놓았다. 18년간 진실 위에서 군림하던 거짓의 제국은 그렇게 단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몇 달 후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준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공범들 역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의 심판은 끝났다. 김민서는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한아린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의 기록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18년 만에 비로소 진짜 김민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이민식 집사와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차가운 비석 앞에 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저 18년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응어리를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다. 숲으로 도망쳤던 5살의 아이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왔노라고. 두 분이 주신 생명을 지켜냈노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태아그룹은 총수가 사라진 채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위기 상황 속에서 주주들과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김민서를 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했다. 그녀는 정당한 유일한 상속자였고 불의에 맞서 모든 것을 되찾은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의 눈물이 서린 그 자리, 태아그룹의 회장직을 받아들였다. 회장이 된 김민서의 첫 번째 행보는 피해 숙청이 아닌 시스템의 개혁이었다. 그녀는 김태준 시절의 낡고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임했지만 능력 있는 실무자들은 그대로 중용했다. 그녀는 불투명한 족벌 경영을 타파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으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와 탐욕이 아닌
신뢰와 비전을 통해 회사를 이끌어갔다. 그녀는 김태준이 벌여놓았던 과시용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그 자금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미래 신기술에 투자했다. 또한 부모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사회 환원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범죄의 상처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승화시켰다. 태아그룹은 그녀의 손에서 약탈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리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거대한 회의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을 때면 그녀는 가끔씩 숲속의 나무 냄새와 흙의 감촉을 그리워했다. 18년간 그녀의 몸에 각인된 야생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 곁에는 이민식 집사가 있었다. 그는 단순한 집사가 아닌 할아버지이자 멘토로서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1년 후 태아그룹 회장실. 김민서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의 고뇌나 작은아버지의 탐욕 대신 미래에 대한 조용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부모님의 활짝 웃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 결제 서류에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승인 사인이 막 끝난 참이었다. 그때 집무실 전화가 울렸다. 이민식 집사였다. 아가씨, 저녁 식사 거르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가씨께서 좋아하시던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민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18년간 잊고 살았던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따뜻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네, 집사님, 금방 내려갈게요. 전화를 끄는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야경을 눈에 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진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